안녕하십니까, 이동욱 기자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 제1부 현대사 리터러시 그 5번째 자유와 유언비어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먼저 자유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유언비어의 속성과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모호성을 줄여야 비로소 이것이 선진사회구나, 선진국이나 하는 점을 부각시켜 드리겠습니다. 리터러시 문해력이 결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댓글창 같은 곳을 들여다보시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5.18과 관련해 가지고는 북한이 쓰는 5.18의 호칭, 그 진짜 비밀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거짓과 진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싸우는데요. 이승만 TV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익종 박사가 또 미국의 램지어 박사의 논문을 소개하는 방송이 잠시 나가고는 있는데, 반일 종족주의에 관한 비정상적인 반응처럼 현재 5.18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네,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알렸던 조지 오웰의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또 이용훈 선생님이나 또는 주익정 교수가 하는 일 모두가 사실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일종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바로 그런 혁명가입니다. 무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왜곡되고 또 진실되지 못한 그런 사회 구조, 계급 구조, 정치 구조에 대한 아주 강렬한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하고 또 진실을 추구했던 분이죠. 이런 우남 이승만의 정신이 바로 혁명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혁명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혁명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혁명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대사 리터러시의 필수 과목 중 하나가 자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자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란 뭘까요?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 그럼 그거는 방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 어떤 울타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인가? 저는 그 학부 시절에 이 물음을 가지고 곳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찾아뵙고, 도대체 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가 뭡니까? 어디를 봐야 됩니까?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어라. 이 이상의 답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거는 서양에서 그들의 삶에서 찾아냈던 정의이고, 우리의 정의는 뭘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거죠.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에는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방종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뭐 법률적으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뭐 마음대로 하는 일,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또 철학에서는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그 말이 그 말인데 되게 어려운 단어만 써가지고 문장을 만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유란 말의 역사를 제가 한번 탐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프리덤과 리버티로 이제 분리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제 나눈다면 이런 겁니다. 프리덤은 그 천부적 생래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 상태의 자유를 말합니다. free from, 어디로부터 해방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리버티의 경우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공화주의적 자유, 좀 이제 정치색이 가미된,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주의자 할 때는 리버테리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영어에서는,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은 이건데,
우리로서는 이 자유란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네덜란드어로 프리헤이트를 일본인이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프리덤이나 리버티의 뜻, 그게 이제 프리헤이트라는 네덜란드어에 숨어 있는데 그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우리 동양 사상 속에서 비슷한 개념이 없는지를 다 뒤진 거예요. 한 20년 걸렸다고 합니다만 그걸 뒤지다 보니까 이제 도덕경과 또 벼감록 그 공안집 같은 그 책 속에 자유자재라는 단어를 이제 추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자유를 프리덤 또는 리버티와 결합시켜서 번역을 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문과학 용어의 거의 한 95% 이상은 근대 177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번역되어서 만들어진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키다 겐파쿠라는 그 한의 의사가 또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네덜란드의 상인으로부터 구했던 그 해부학 도서를 가지고 처음 번역을 시작한 것이 번역의 시초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동아시아, 우리 조선을 비롯해서 중국, 그 이후의 나라들이 이제 번역된 말들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개념어를 숙지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를 번역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자를 이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못 쓰는 붓글씨로 벽에다가 크게 써놓고 한 1년 가까이 붙여놓고 고민한 겁니다. 자유라는 한자어를. 그러다가 이 나름의 뜻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목자가 말이죠. 눈목자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망가지면 어떤 문장인, 어떤 글자가 되느냐 한번 보세요. 망가지면 백성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자는요, 눈이 망가진 겁니다. 저게 어떻게 망가졌냐고요? 눈목자의 그 네모칸 맨 밑에 모서리에서 가시로 탁 찔러서 망가진 게 백성민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민심서, 목민관 또는 이제 까막눈 이런 표현들이 다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목민심서 할 때 저 목자는요, 방목하다, 목장 하는 기를 목자예요. 그죠? 동물한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목민심서는 눈이 하나 먼, 눈이 하나 망가진,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 목민관,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어리석고 어여삐 여겨야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뭐 관리, 목민관 이런 식이에요. 이 동양의 정치 철학 자체가 엘리트 정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귀족 또는 엘리트가 저 아래 하찮은, 요새 이제 그걸 가분개라 그러죠. 가재, 붕어, 개 뭐 이런 식으로 뭐 개, 돼지 취급하듯 그게 이제 저 민자하고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원으로서 상형 문자, 백성 민자는 백성이나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민자는 성씨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는 성씨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의 근문을 보면, 저 근문이 뭐냐면요, 청동기 시대에 그 청동을 녹인 물,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쓴 것을 근문이라고 해요. 민자의 근문을 보면 사람의 눈에 열십자가 이미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 열십자가 뭐냐? 다음 문장 보세요. 이것은 송곳으로 사람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거 푹 찔러버린 거예요. 잔인하죠, 그죠? 고대는 노예의 왼쪽 눈을 멀게 하여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민자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민자의 본래 의미는 노예였다. 물론 지금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지만 글자의 유래를 보면 끔찍하기 그지없다. 이 눈이 멀게 만든다. 눈을 아프게 해서 다치게 해서 잘 못 보게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리, 집단, 계급, 노예예요. 노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비의 경우 육체적인 그 실명뿐 아니고 오히려 육체적인 눈은 더 밝을수록 노동력은 더 증가하겠죠. 그죠? 정신이 망가져야 돼요. 정신이 망가지고 단순해지면 진짜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부터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 한자 사전에 나온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실 때 왼쪽 칼로 이제 눈을 찌르는 그 맨 왼쪽에 있는 글자, 그 글자가 갑골 문자에서 발견된 백성 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눈물 방울처럼 이렇게 까맣게 새져 있는 두 번째 글자가 바로 금문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를 흘리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더 간단해지죠. 축약되면서 민자 왼쪽에서 세 번째, 그 민자는 진시 황제 때 만들어진, 즉 결정된 여러 제국, 여러 나라들이 각양각색으로 비슷하게 쓰는데 그걸 통일해서 저런 식으로 민자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소전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지금과 같은 글자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 해서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면 백성 민자는 쭉 거꾸로 옛날 기원을 따라가면 칼로 눈을 망가뜨린, 그러니까 정신을 망가뜨린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자, 다시 눈으로 가볼게요. 눈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스스로 자라고 우리는 외웁니다. 근데 이 스스로 자에 삐침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저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눈을 뜨라고. 그래서 스스로 자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내면의 눈을 뜬다. 그게 스스로 자라고 저는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자는 자각, 자성, 자아, 자조, 자립, 자주, 자위, 이 모든 개념에 스스로 눈을 뜨고 자각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제 풀이가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죠? 보편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자유에서 자는 그렇다 치자. 그럼 유는 뭐냐 이거죠? 밭전자입니다. 그런데 말미암을 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요. 밭이 망가진 게 아니죠. 뭔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말미암을 유를 마음의 밭에서 싹이 자라다, 또는 마음의 밭에서 싹을 키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도 실제로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아, 이런 뜻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미암을 유란 마음의 밭에서 싹을 키우다. 자유는 우리가 아까 했죠. 눈목자가 망가지지 않았다. 눈을 뜨라는 삐침이 붙어 있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내면의 눈을 뜨고 마음의 싹을 키우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더라도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싹들이 키어나오죠. 그죠? 그걸 제대로 키우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젊을 땐 기자였고 훗날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하와이에 거의 유폐되다시피 했다가 돌아가셨던 분, 이분이 평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죠. 이분이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한번 잃고 나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그리고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의 현대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 유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굳건하게 서려면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건 뭐냐? 그게 알 권리죠. 자,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가 바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종의 멍에를 씌우는 것, 눈을 멀게 하고 겉으로의 이 눈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유린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가짜 뉴스, 또 가짜 역사, 거기다가 한 번 더 엮으면 그게 바로 유언비어입니다. 이 유언비어를 가장 잘 정리한 분이 누구냐면 고든 윌라드 올퍼트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1946년에 포스트만이라고 한 이제 동료와 함께 유언비어라는 책을 내죠.
유언비어의 사회학 해가지고 심리학의 원류인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이상심리학이죠. 일종의 모든 사람은 다 정신적인 하자가 있다고 이제 간주하고 어린 시절을 이제 열어보고 해석하고 했는데, 고든 올포트는 그와 반대로 아픈 사람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구분해 가면서 성적 심리학의 영역을 개척해내고 나중엔 성장 심리학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사회 속에 인간이 모여있는 집단 속에 형성되는 심리적 특징,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버드대에 있을 때 사회 심리학의 영역을 개척해냈죠. 이분에 의해서 이제 유언비어의 심리적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종의 멍에인 유언비어를 고든 올포트는 제대로 연구합니다. 먼저 봅시다. 유언비어라고 할 때 저 한자는요, 흐를 유자에 말씀 원자, 그죠? 그 다음에 비자가 날비자로 쓰는 때도 있는데 원래는 저 말이라고 합니다. 벌레 축자가 붙어있는 안일비, 저걸 바퀴벌레 비라고도 합니다. 바퀴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말, 유언비어 이런 거죠.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지는 소문, 뜬 소문, 부언낭설, 부언유설 또는 순화어는 헛소문, 뜬 소문 뭐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거죠. 이걸 영어로 루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머의 기본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Basic Law of Rumor 해서, 루머는, 그러니까 헛소문은 I 곱하기 A다. 이때 저 뜻은 뭐냐? 헛소문의 크기, 루머의 크기, 루머 R은 중요성 곱하기 모호성이다. 이게 소문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요 간단한 공식은 우리가 평소에도 외워놓고 적용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공식들, 이런 공식들을 보면은 더하기로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는가 하면 곱하기로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어요. 가감승제라고 할 때 가와 승은 둘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는 하나, 둘, 셋, 넷 늘어날 때 승은 둘, 넷, 여섯 해갖고 팍팍 커져요. 그죠? 근데 커지는 속도가 빨라서 곱하기를 표현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 곱하기 공식의 특징이 뭐냐면 둘 중 하나가 0이면 전체가 0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헛소문의 크기 R은 예컨대 중요성이 100이고 모호성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헛소문의 크기도 0이 됩니다. 중요성이 뭐냐?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 뭐 그게 진짜 민주화 운동이냐 폭동이지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당히 긴장이 된다. 그러면 매스미디어들이 다 달라들겠죠.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데 모호성, 예를 들어 이제 북한이 매번 광주 5.18에 대해서 기념식도 한다더라. 또는 뭐 광주에 북한군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다 올라갔다더라. 청진에 열사묘가 있다더라. 이런 모호성,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 말들이 다 하나하나 권위 있는 방식으로 입증이 돼서 모호성이 다 사라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헛소문은 사라지는 겁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해양경찰이 잠수 안 하고 버티고 있냐, 또는 왜 잠수부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냐 했을 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래서 모호성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국가적인 어떤 힘을 보태줘서 모호성에서 궁금증이 생기니까 궁금증을 없애는 깨끗한 설명들을 계속 해주면 헛소문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성이 작아도 모호성이 아무리 커져도 헛소문은 나오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헛소문의 크기는 중요성 곱하기 모호성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대사를 다룰 땐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중요성과 모호성이 있는데 이 중요성은 낮출 수 있을까요? 중요성은 작게 만들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대중이 다 관심을 갖는다. 그럼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성은 낮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호성은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호한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답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모호성을 낮추면 그래서 헛소문의 크기도 줄어드는 겁니다. 모호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저 같은 기자, 학자, 이른바 그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 지성인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거짓말이 유행하는데 그 거짓말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을 때 거짓말은 진실처럼 힘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런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모호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그게 바로 확인과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있더라. 그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과 검증을 거치면서 쓸데없이 부풀어 나가는 거품을 탁 꺼뜨리면 헛소문은 이제 생기지 않는데, 확인과 검증을 하지 않고 내비두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쌓이면 가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톡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당시에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이미 세월호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완전 침몰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는 나올 가망성이 매우 낮았죠. 그런데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나는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22분자 카톡입니다. 제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저희 식당 옆 객실에 6명이 있어요. 폰도 안 돼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빨리 식당 쪽 사람 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 주세요 하고 탁 떴을 때 저것을 책임 있는 사람들은 빨리 확인을 해줬어야 돼요. 해양경찰의 홍보과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보기관이라든지 누구나도 저걸 빨리 조사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나가 있는 저 카톡 메시지는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야 돼요. 그래서 유언비어는 검증해야 됩니다. 출처를 확인하라. SNS 등에 붙어있는 출처 링크를 확인해야 됩니다. 원 게시자를 검증하라. 게시자의 이력이나 이전에 작성한 게시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올렸지? 올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옛날에도 헛소문 같은 걸 자주 퍼나르던 사람인지 아닌지 비교 검색하는 것도 현대사를 탐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카톡 메시지가 왔을 때 그러면 저와 비슷한 다른 트위터나 카톡 단톡방 이런 걸 뒤져가지고, 그게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미지 메타 정보를 확인하라. 메타 정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저런 이미지 비슷한, 저런 지도 비슷한 것들, 좀 전에 보시는 이런 화면 가지고 빨리 주요 언론들, 신뢰할 만한 언론들을 그 인터넷 포털을 열어가지고 저런 것들이 나오는지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메이저 언론들이 저런 걸 안 다루고 있다 그러면 한 걸음 떼놓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왜? 메이저 언론들은 다른 언론사들보다 정보 판단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거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득이 여러분들이 그걸 퍼나르면서 점점점 키우면 정말 이제 헛소문을 더 키우게 만드는 역할을 밖에 못하는 거죠. 속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댓글을 살펴야 됩니다. 댓글에서 이루어지는 공방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공방 내용 자체가요, 댓글이 붙어있는 그런 단톡방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터가 되면 댓글은 거의 뭐 99대 1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상호 비교 검증을 하시면서 평소에 그런 댓글이 많이 붙어있는 단톡방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획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보십시다. 5.18과 관계된 거네요. 이런 카톡이 또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빨간 네모칸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목포에서 만난 7명의 북한 요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대학생들의 반정부 폭동을 배후 조종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었고, 북한은 부산 마산 폭동을 5.18 광주 사태와 마찬가지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아래 위 다 읽어봐도 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난파 공작원의 이야기네요. 5.18 때 들어왔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카톡을 지금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카톡을 지금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방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출처, 이거 누가 보냈지? 확인하고. 이거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 잘 안 보일 거예요. 만든 사람은 숨어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신뢰도를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 검색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SNS 이와 비슷한 게 있는지 이미지 메타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고 다른 언론들의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댓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평균적인 대표성을 가진 모집단에서 저런 메시지가 등장했을 때 댓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겠지만 애시당초 댓글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커뮤니티라면 저런 방법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겁니다. 저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면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과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과 검증을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두 분 다 이제 위에 분은 아시다시피 지만원 박사입니다. 학위를 박사로 가지고 있으니까 권위를 가진 거죠, 그죠? 저 권위에 대해서도 평소에 항상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대충 보면은 존경하는 것과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의 말은 진실이다라고 믿는 것과를 분리시켜야 돼요.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과 분리시켜야 되는데 우리 주자성리학의 장유의 질서를 너무 이제 깊게 세뇌받은 분들은 한번 존경하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죄악시하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 지만원 박사 꾸리고 있는 시스템 클럽의 회원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인생의 노년이 말년이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분들이 예컨대 이제 대관령 배추밭에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 뭐 15만 원 이렇게 받고 저 시스템 클럽의 자기 회원인데 회비를 한 달에 뭐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뭐 몇만 원 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차곡차곡 모아서 30만 원을 자기는 내는 거예요. 그 자기의 정성이에요. 적극성이 참 대단하죠. 그런 분들이 저 시스템 클럽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진실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헌신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확인하고 검증해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만원 박사님이나 밑에 있는 서석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 고시 합격했고 변호사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겠죠. 그럼 본인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도덕성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실한 건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죠. 자, 저분의 주요 주장이 담긴 책 오늘 하나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5.18 분석 최종 보고서라는 저 책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명하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저 책 왼쪽 귀퉁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광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검증했죠, 그죠? 저 기관총회, 무전기에, 성면장갑에 하면서 전투 프로가 어쩌고 저쩌고 저걸 또 영어로 번역까지 해놨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이제 팔고 있는 중입니다. 12년 연구 결과물 5.18 분석 최종 보고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저 12년 연구의 결과물 저 연도가요 해가 갈수록 계속 변해요. 처음에 6년, 8년, 그 다음에 12년, 15년, 18년, 20년 이제 올해로 20년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2002년 8월 16일 날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당당하게 나선 겁니다. 북한 특수군이 5.18을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굉장히 저분 바쁘셨거든요. 밖에 나와서 대중 강연도 하고 또 한동안은 또 이제 감옥에도 한 몇 개월 또 이제 수감됐고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도 연구의 횟수는 계속 늘어나요. 뭐 좋습니다. 연구하는 거 좋죠. 그런데 저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 것들은 5.18이라는 호칭을 명예로 수유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탈북자들이 그들의 증언록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이구동성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만원 씨의 저 책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룡성기업에 있는 1만 톤짜리 프레스에
5.18 청년호라는 글이 새겨진 사진도 입수돼 있고, 이제 지만원 씨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저기 동그라미 1번은 제가 붙이는 겁니다. 편의상. 5.18 무사고 정시 견인 초과운동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철도역 사진도 입수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2001년 9월 28일 연합뉴스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만 알렸던 북한 5.18 영화연구소의 실체가 최초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요 확인해 봐야 될 이른바 근거라고 제시하는 거죠. 저게 1번, 2번, 3번. 이게 이제 지만원의 5.18 분석 최종 보고서 5페이지 앞부분이에요. 5페이지에 저렇게 탁 나와 있고, 저와 같은 내용이 저 뒤에 가면 이제 131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일단 오늘은 요 앞에 있는 5페이지만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근거라고 제시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박사건 박사 할아버지건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존경하면 할수록 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검증해야죠. 확인하고 검증해 줘야죠. 그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예 맞습니다 라고 따라가면 그분은 이미 눈이 하나가 찔려가지고 정신의 눈이, 영혼의 눈이 하나 멀어가지고 종의 멍에를 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확인과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실제로 용성기업에 있는 1만 톤짜리 프레스에 5.18 청년호라는 글이 새겨진 사진도 입수돼 있고, 그 사진 저도 구했거든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가만 들여다보면 차 번호판 같이 초록색에 뭐라고 써있죠. 그죠? 확대해 보면요. 요 부분 5.18 청년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광주 5.18이냐? 정말 광주 5.18일까요? 경남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소 지하실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그 도서관을 참 많이 활용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사진을 들고 거기 가가지고 뒤졌어요. 근데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전산으로 색인 검색이 다 돼요. 그래서 5.18 청년호를 때렸더니 노동신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노동신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두 개의 연도가 다른 두 신문에서 5.18 청년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5.18 청년호는 어떤 기사가 있냐면 두 개인데, 하나는 91년 10월 22일자예요. 거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천리마 제강연합 기업소 5월 18일 대형 단조 공장에 설치된 1만 톤 프레스가 갈수록 큰 눈을 내면서 계속 위력을 떨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84년 5월 18일 용성의 노동계급을 찾으셔 큰 프레스를 만드는 것은 나라의 위력을 시위하는 척도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거죠. 연도 보십시오. 84년 5월 18일. 무슨 뜻이냐면 북한은 우리와 달라서, 정말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국가 아래 당이 있고 그 당들이 다당제가 되어서 서로 뭐 경쟁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국가를 끌어나가지만, 북한은 노동당 밑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는 셈이에요. 당의 국가입니다. 당은 영민한 지도자에 의해서 꾸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모든 것이 당의 목표인 혁명을 위해서 다, 모든 사회가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어야 하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소, 학교 또는 군부대, 모든 것들이 명칭, 이름을 지을 때 우리처럼 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들겠다 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LG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겠다, 뭐 서로 이제 각양각색의 그 생각들이 펼쳐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저기는 일사불란하게 가야 인민들이 잘 살고 세상도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거의 모든 공업소, 모든 군부대, 모든 학교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방문하는 날짜 갖고 만들어요. 124 군부대, 386 부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5.18 청년호도 1984년 5월 18일 날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정일 동지께서 방문하셔갖고 뭐 만든 거예요. 광주 5.18하고 개뿔도 관계없죠. 또 있습니다. 2000년 6월 4일자 노동신문에 보니까요,
80년대 벌써 1만 톤 프레스를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4년 5월 18일 몸소 용성기계 연합 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1만 톤 프레스를 만들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 5.18 광주가 어디 나옵니까? 시청자 여러분, 특히 저 밑에 이상한 댓글들 많이 달고 계시는 분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걸 진실이라고 찾아서 고생해서 가르쳐 드리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한쪽으로 이렇게 챙겨놓고라도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댓글창을 이렇게 채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참 아픕니다. 거의 좀비 수준이잖아요. 사실을 가르쳐 드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미래가 좋아질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한번 보세요. 미 해군대학 박사를 받았다는 분이 도대체 미 해군대학원에서 뭘 배워왔길래, 거기서 뭘 가르쳤길래 이런 기술을 선보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84년 5월 18일 김정일의 천리마 방문 기념으로 1만 톤 프레스를 5.18 청년호라고 이름 붙인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저 책을 번역까지 해가지고 미국 교포들한테도 다 팔아먹었죠. 이게 애국인가요? 이게 반공인가요? 반공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비역 대령이라고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육사 22기보다 더 위에 선배들도 지금 있고 후배들도 많을 텐데 그 선후배들 다 뭐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봉입니까? 육군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만원 씨가 사기치는데 봉으로 만드는데 협조하고 있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군인이니까. 더군다나 5.18은 여러분의 선배와 관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국민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확인과 검증입니다. 5.18 무사고 정시 견인 초과운동이라고 글씨가 써있는 철도역 사진도 입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갖고, 이 사진 가지고, 야, 이게 철도 운행과 광주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참 애매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경남대학교 대학원 연구소에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노동신문을 찾았어요. 사진이 이겁니다. 모두 다 5.18 무사고 정시 견인 초과운동에 뭐 합시다 뭐 이런 사진이에요. 저거하고 광주 5.18하고 뭔 상관이 있죠? 근데 지만원 씨가 여러 행사장에서 이 사진 흔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우은 믿고 가죠. 노동신문 뒤져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화질이 안 좋아서 저도 또 이제 사기 칠까봐, 사기라고 할까봐 제가 직접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봤는데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날짜와 제목이 있죠. 그죠? 날짜가 뭐라고 돼 있냐? 노동신문 79년 6월 16일자입니다. 광주 5.18은 1980년 5월 18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노동신문은 79년 6월 16일자입니다. 제목 보세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자 전원회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은 모든 것이 다 당 중앙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당 중앙의 모티브를 찾아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저기에 저 당시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앉아 있는 거죠.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 회의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이제 좀 사고 없이 정식 견인 운동 하자. 그걸 더 많이 하자. 초과 운동 하자.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5.18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뒷면에 이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기사를 또 이제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확대해가지고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8차 전원회의 결정을 빛나게 관찰하기 위한 철로 운수 부분 수송전사들의 대중적인 혁신운동인 5.18 무사고 정식 견인 초과운동은 우리 기관사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우리 광주 5.18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지금 21세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검증해 가는 세대입니다. 도대체 나이 먹고 나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후배들 다 꼬드겨 가지고
그 후배들 중에요. 제 이름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도 가난해가지고 윗도리를 벗으면 러닝 셔츠에 구멍이 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눈이 하나 찔려가지고 영혼이 하나 망가져가지고 거의 앵벌이 수준으로 살면서 몇십만 원씩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게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입니까? 육군사관학교 장교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며요. 세상에 대수장이라는 대한민국 수호 장성연합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거짓말을 옹호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게 대한민국 수호가 되겠습니까? 북한의 인민군 장교들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남조선 장성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나중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또 하나, 그 시스템 클럽에 수많은 박사 학위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들도 많아요. 그 교수님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자들한테 조사 방법론을 저 따위로 가르칩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애국이라고. 그런 애국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구한말 때 위정척사파들이 그래서 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은 광주 5.18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지금 신문 만들고 뭐 79년 6월 16일자 노동신문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5.18 무사고 정식 견인운동 광주 5.18하고 연결짓고 그죠? 결론이 뭡니까? 낙후된 북한의 수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된 당중앙 제5기 18자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5.18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죠. 2001년 9월 28일 연합뉴스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만 알려졌던 북한 5.18 영화연구소의 실체가 최초로 밝혀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좀 고약해요. 막연하게 존재하고만 있다고. 저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북한의 5.18 영화연구소의 저 5.18이 광주 5.18이다라는 걸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퍼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검증한다고 하면서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5.18 영화연구소 부분은 노동신문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뒤지다가 결국은 이제 북한의 여러 도서인데 이것처럼 조선예술이라는 기관지 안에서 제가 단서를 찾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체적 영화과학 기술 기지로 되도록 이끄시어 하면서 이제 뭐 찬양하는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영화과학 기술 기지로 되도록 이끄시어. 조선예술 2008년 제5호.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혹시 1980년 5월 18일 날 영화연구소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내용을 찾았어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체적 영화 과학 기술 기지로 되도록 이끄시오 하는 제목 하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저 글자가 바로 이겁니다. 주체 69년. 저 주체 연호는 1912년 김일성이 9살 때 트드 반제국주의 운동을 시작한 날. 뭐 그걸로 이제 기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엉터리 역사죠, 그죠? 그래서 가짜 역사로 만들어진 나라는 저 모양 저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하죠. 주체 69년 3월 어느 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5.18 시험소를 몸소 찾아주셨다. 일단 80년 3월이니까 저때 5.18 시험소라면 우리는 80년 5월에 5.18이 일어났으니 북한이 5.18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먼저 땡긴 거예요. 80년 3월에 이미 5.18 시험소를 찾아주셨대요. 그 다음 문장을 또 찾아볼게요.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주체 49년에 발족한 시험소는 발족은 49년에 했네요. 오랜 기간 자기의 청사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기관의 청사를 함께 쓰고 있었다. 어려운 시절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이 시험소가 발족한 해는 1960년이랍니다. 그런데 또 이제 더 찾아보니까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 62년 1973년에 5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5.18 영화시험소는 1973년 5월 18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영화 창작 사업을 지도하여
주시면서 시험소의 형편을 료해해 주시고 시험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셨다. 언제? 1973년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하고 전혀 상관없죠. 이런 사기를 버저지치고 돈을 벌어가요. 어느 분이 저분하고 이제 소송을 했다가 자기 변론서 비슷한 자료를 만드는데 그 안에 문장에 보니까 야전군 사령부를 만들면서 모금을 했는데 3주 만에 3억 5천만 원이 거쳤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이명박 정부 전에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 보수 영역의 시민단체들은 자금 고갈로 점점 말라가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단체가 시스템 클럽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뭐 풍요를 누린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각종 멘탈 바이러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허위 뉴스에 감염이 되면 치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모두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검증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2001년 9월 28일 연합뉴스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만 알렸던 북한 5.18 영화연구소의 실체가 최초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의 결론은 뭐냐? 영화광인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하에서 영화연구소 활동이 진행되었고 특히 60년에 설립된 시험소가 김정일이 73년 5월 18일 방문하면서 명칭이 확정된 영화시험소. 맞죠?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면 욕을 먹는 시대가 된 겁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혁명이죠. 저는 지금 혁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과 이분 그리고 5.18 분석 최종 보고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애국을 하셔야 되나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 영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못해도 한 70% 정도는 다 믿든지 아니면 뭐 절반 믿든지 그래도 조금은 믿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다 감염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미래에 여러분들을 위한 권력이 오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 권력이 오더라도 그 권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일개 프리랜서 기자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검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따라가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입증하는 겁니다. 내 조상은, 내 정체성은 노비다 하는 말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 나라를 세우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팽개치고 사는 거 아닌지 좀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언비어에 속지 않아야 소중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알 권리를 거짓말과 바꾸는 순간에 진실을 분별하는 우리의 눈은 멀게 돼버리고요. 종국에는 거짓말의 창시자로부터 종의 멍에를 쓰고 맙니다. 저 지만원 씨 같은 분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거짓말을 만드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겠습니까? 전 사실을 이런 고백이기도 한데 저번에 흔적들을 검증해 가다가 보면 혀를 내두를 때가 많습니다. 야, 참 열심히 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교묘하게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저분을 존경한다는 여러분들은 확인을 위한 열정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의 멍에를 쓰고 나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개인이 불행해지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배들이 모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됩니다. 평생을 기자로, 혁명투사로, 해외 독립투사로 그리고 건국투쟁을 거쳐서 새 나라의 지도자로 일관해 오신 그 우남의 일편단심은 진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차분히 우리 내면의 눈을 뜨고 스스로 자를 기억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 말미암을 이유를 기억하시고 그 열정을 모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스스로 남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대사의 여러 회랑을 당당하게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동욱 기자였습니다.